이게 무슨 냄새야? 어우, 진짜. 아버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씻기시라고요. 집안 꼴이 이게 뭐예요? 쓰레기장도 아니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의 앙칼진 목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파고들었다. 명품 구두를 신은 발로 현관에 놓인 내 낡은 운동화를 툭 차버리는 며느리. 그녀의 눈빛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었다.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듯 경멸이 뚝뚝 묻어났다. 미자야, 왔다 갔냐? 내 심이가 오늘따라 몸이 안 좋아서. 변명 그만하시고요. 오늘 결정 낼 거니까 준석 씨 들어오면 바로 앉으세요. 더는 이렇게 못 살아요. 내 아내, 평생 고생만 한 내 아내 순자가 방구석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오늘이다. 며느리가 기어코 내 마누라를 고려장 지내러 온 날이.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달그락, 달그락. 오래된 선풍기가 힘겹게 고개를 돌리는 15평 좁은 임대 아파트. 거실 바닥에는 장판이 군데군데 찢겨 노란 속살을 보이고 있었다. 나는 부엌 한 구석에서 식은 밥에 물을 말아 마른 멸치 하나를 고추장에 찍어 먹고 있었다. 목구멍이 까칠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다. 오늘은 며느리 최미자가 오는 날이다. 한 달에 한 번.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연금이 나오는 날에만 귀신같이 찾아오는 며느리. 영감. 나 배고파. 안방 문이 삐그덕 열리더니 아내 순자가 부스스한 머리로 기어나왔다. 초점 없는 눈동자.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표정. 3년 전이었다. 사업이 쫄딱 망하고, 물론 이건 자식들에게 한 거짓말이다. 우리가 이 누추한 곳으로 이사 온 직후 아내는 정신을 조금씩 놓기 시작했다. 임자, 이리 와 앉아. 밥 줄게. 나는 숟가락을 놓고 아내의 입가에 묻은 침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었다. 헤헤. 영감. 오늘 우리 아들 와. 준석이 와. 그래, 온다네. 근데 며느리도 같이 온다니 조용히 있어야 해. 알았지? 아내의 얼굴이 순간 공포로 얼룩졌다. 며느리라는 단어는 아내에게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금기어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띠띠띠띠 마이너스 철컥.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다. 아이고 냄새. 어우, 숨 막혀. 현관 들어서자마자 손으로 코를 휘휘 젓는 여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내 며느리, 최미자였다. 그 뒤로 내 아들 준석이가 쭈뼛거리며 들어왔다. 아버지, 계셨어요? 그래, 왔다 갔냐. 나는 짐짓 태어난 척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속에서는 천불이 일었다. 며느리는 거실 한복판에 자신의 빨간색 명품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내 한 달 생활비보다 비싼 가방. 저 가방 하나면 아내의 약값 걱정은 안 할 텐데. 아버님, 본론만 말할게요. 요양원 자리 났어요. 며느리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팔짱을 낀 채 내려다보며 말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요양원이라니? 누구 맘대로? 내가 내 마누라 돌본다는데 왜 내가 난리냐? 돌보긴 뭘 돌봐요. 아버님 몸 하나도 못 가누시면서. 지난번에 어머님이 가스불 켜놓고 나가서 저희 집 불날 뻔한 거 잊으셨어요? 이 아파트 주민들이 얼마나 민원 넣는지 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마치 훈계하는 선생 같았다. 그건 내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변명 지겨워요.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두 분 돈 없으시잖아요. 준석 씨 월급으로 두 분 생활비 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요. 우리 애들 학원비도 부족한데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해요? 아들놈을 쳐다봤다. 준석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못난 놈. 지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부모가 고려장 당하게 생겼는데 입도 뻥긋 못하다니. 그래서 어디로 보낸다는 거냐?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며느리는 승리감에 도취된 듯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행복요양원이라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곳이에요. 공기 좋고 물 맑고 시설도 아주 깨끗해요. 무엇보다 국가 지원이 많이 나와서 비용이 저렴해요. 거짓말이다. 내 귀에는 다 들렸다. 지난주에 며느리가 친구랑 통화하는 걸 우연히 엿들었었다. 야, 제일 싼 데로 알아봐. 산속에 처박혀서 면회도 잘 안 되는 곳으로. 어차피 노인네 기억도 오락가락하는데 좋은 데가 무슨 소용이야. 돈 아껴서 우리 차나 바꾸자. 그 통화 내용을 떠올리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참아야 했다. 지금 내 정체를 드러내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다. 준서가, 내 생각도 그러냐? 내 엄마를 저런 산구석 요양원에 보내는 게 맞냐? 나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양심에 호소했다. 준석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미자 말이 맞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모시는 건 불가능해요. 저도 회사 일 때문에 바쁘고 미자도 애들 교육 때문에. 됐다. 나는 아들의 말을 잘랐다. 더 들으면 내 손으로 자식놈 뺨을 후려칠 것만 같았다. 여보, 나 무서워. 저 여자 가라고 해. 나 안 가. 집에 있을래.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아내가 내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아내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며느리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어머님, 좋은 데 가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 친구들도 많고 밥도 맛있는 거 주고 여기서 냄새나게 계시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나아요. 며느리는 아내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아, 아파. 영감, 이거 놔라. 내 심이 팔 부러지겠다. 내가 벌떡 일어나 며느리의 손목을 쳐냈다. 어머, 지금 저 치신 거예요? 아버님, 노막 나셨어요? 호의를 베풀어서 좋은 데 모시겠다는데 어디서 손찌검이에요. 며느리는 꽥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는 씩씩거리며 남편에게 소리쳤다. 준석 씨, 뭐해? 당장 짐 싸. 오늘 안 보내면 나 이혼할 거야. 당신, 엄마랑 살래? 나랑 살래? 선택해. 아들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커다란 이민 가방에 어머니의 옷가지를 무작위로 쓸어 담기 시작했다. 준서가, 이 옷은 안 돼. 이건 내 엄마가 제일 아끼는 거야. 내가 말렸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다. 아니, 들리지 않는 척했다. 순식간에 짐이 꾸려졌다. 검은색 비닐봉지 몇 개와 낡은 가방 하나. 그게 내 아내 인생의 전부란 말인가. 자, 가시죠. 차 대기시켜놨어요. 며느리는 마치 처리하기 귀찮은 쓰레기를 치우듯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다. 밖에는 행복요양원이라고 적힌 낡은 승합차 한 대가 엔진 소리를 내며 서 있었다. 건장한 남자 2명이 내리더니 아내의 양팔을 붙잡았다. 싫어. 안 가. 영감. 나 살려줘. 준서가. 엄마야. 엄마 여기 있는데. 아내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이 시멘트 바닥에 쓸려 상처가 났다. 어머니, 제발 좀. 동네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며느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사람들을 의식해 아내의 등을 떠밀었다. 나는 아내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아들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아버지, 참으세요. 이게 어머니를 위하는 길이에요. 비켜라. 이 불효막심한 놈아. 내가 사람이냐? 내 핏덩이 때 밤새 업어 키운 애미를 어떻게 저런 대로. 그만하세요. 아들이 처음으로 내게 소리를 질렀다. 돈 없잖아요. 아버지 능력 없으시잖아요. 능력 없으면 자존심이라도 버리셔야죠. 언제까지 자식 등골 빼먹으면서 사시려고 그러세요. 아들의 말은 비수다. 내 가슴 정중앙에 꽂혀 피가 철철 흐르는 것 같았다. 그 사이 아내는 승합차 안으로 짐짝처럼 밀어 넣어졌다. 닫히는 차 문틈으로 아내의 절망적인 눈빛이 보였다. 영감, 나버리는 거야? 라고 말하는 듯한 그 눈빛. 부흥 마이너스. 차는 매연을 내뿜으며 아내를 싣고 멀어졌다. 며느리는 그제야 먼지를 털어내며 환하게 웃었다. 어휴, 속 시원해. 알터니가 빠진 것 같네. 여보, 고생했어. 오늘 저녁에 외식할까? 오랜만에 갈비 어때? 며느리는 남편의 팔짱을 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방금 시어머니를 강제로 보내버린 사람이라곤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다. 나는 멍하니 서서 차가 사라진 골목길을 바라보았다.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그래. 오늘을 똑똑히 기억해두마. 최미자 그리고 박준서. 너희들이 오늘 버린 건 내 아내가 아니라 너희들의 미래다. 나는 주머니 속에 있는 낡은 폴더폰을 만지작거렸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대표와 은행장의 직통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 아버님, 저희 가볼게요. 청소 좀 하고 사세요. 냄새나서 원.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독서를 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들의 손을 끌고 가버렸다. 텅 빈 집. 아내의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방구석. 바닥에 떨어진 아내의 머리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는 그 머리핀을 주워들고 가슴에 품었다. 꺼이꺼이.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다. 분노의 눈물이다. 나는 옷장을 열었다. 가장 깊숙한 곳, 신문지에 꽁꽁 싸매둔 칠 가방을 꺼냈다. 철컥. 가방이 열리자 그 안에는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있는 15층 빌딩의 등기 권리증과 1,000억 원이 찍힌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다. 순자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바로 데리러 갈게. 그리고 이 썩어 빠진 것들에게 돈의 무서움이 뭔지 뼛속까지 새겨주마. 나는 전화기를 들었다. 단축번호 1번. 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굵직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 변호사다. 준비해. 내일부터 시작한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모실 곳은 VVIP 병동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님 대출권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내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희망을 줬다가 바닥으로 처박아 버려.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나는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초라한 늙은이가 아닌 눈빛이 형형하게 살아있는 냉혹한 승부사가 서 있었다. 복수는 시작되었다. 이제 그들은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덜컹덜컹. 산길을 오르는 택시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황량해졌다. 경기도 포천의 깊은 산골. 내비게이션조차 길을 못 찾아 한참을 헤매야 하는 곳. 며느리가 말한 공기 좋고 시설 좋은 행복 요양원은 사실상 현대판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기사 양반, 여기서 세워주게. 나는 택시에서 내려 녹슨 철대문을 바라보았다.
간판은 반쯤 떨어져 나갔고 건물 외벽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창문마다 쇠창살이 쳐져 있는 꼴이 마치 짐승 우리 같았다. 내 심장이 쿵쿵 뛰었다. 순자야. 조금만 참아. 나는 철문을 밀고 들어갔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지린내가 코를 찔렀다. 누구요? 면회 시간 아닌데. 카운터에 앉아 컵라면을 먹던 사내 하나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내 남루한 옷차림에 대한 무시가 가득했다. 오늘 입원한 김순자 환자. 보호자요. 아, 그 치매 할머니. 며느리가 보호자 아니었나? 돈도 다 입금했는데 왜 왔소? 지금 안정 취해야 하니까 나중에 오쇼. 노인네가 오자마자 발광을 해서 약 먹여 재웠으니까. 약. 그 한마디에 내 이성이 뚝 끊어지는 것 같았다. 멀쩡한 사람을 치매로 몰더니 이젠 약까지 먹였단 말인가. 당장 문 열어. 내 아내 데려갔다. 이 할아버지가 노망났나. 여기가 여관인 줄 알아? 못 데려가니까 썩 나가요. 경찰 부르기 전에.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나는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들어오라고 해. 내가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자 사내가 비웃었다. 뭐야? 깡패라도 불렀어? 아이고 무서워라. 거지 같은 노인네가 별. 쾅. 그때였다. 낡은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 5명이 들이닥쳤다. 그 뒤로 말끔한 정장 차림의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좁은 로비가 순식간에 검은 양복들로 가득 찼다. 사내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 변호사가 내 앞에 다가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뒤따라온 경호원들도 일제히 우렁찬 목소리로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요양원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마치 귀신을 본 듯 나와 김 변호사를 번갈아 쳐다봤다. 회장님? 이거지. 아니, 이 어르신이. 나는 직원을 무시하고 김 변호사에게 눈짓했다. 원장 나오라고 해. 그리고 이 시설, 불법 건축물의 의료법 위반, 인권 유린까지 모조리 조사해서 구청에 넘겨. 오늘부로 문 닫게 해. 네, 알겠습니다. 이미 보건복지부 국장님께 연락 넣어뒀습니다. 나는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복도를 걸어갔다. 양쪽 방에서 들리는 노인들의 신음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다. 그리고 복도 끝방. 그곳에서 익숙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철커덕. 경호원이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었다. 어두컴컴한 방 안. 매트리스 하나 덩그러니 놓인 바닥에 내 아내가 웅크리고 있었다. 손목이 침대 난간에 묶인 채였다. 순자야. 내가 달려가 아내를 끌어안았다. 아내는 초점 없는 눈으로 나를 보더니 이내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영감. 흑흑. 나 무서웠어. 저 사람들이 나 때렸어. 밥도 안 주고. 미안해. 내가 늦어서 미안해. 이제 괜찮아. 집에 가자. 아니, 더 좋은 곳으로 가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묶인 손목을 풀어주었다. 손목에 벌겋게 피멍이 들어 있었다. 이 상처 하나하나가 며느리와 아들놈에게 보낼 청구서가 될 것이다. 모셔라. 제일 좋은 병실로. 내 주치의 대기시키고. 경호원들이 조심스럽게 아내를 부축해 나갔다. 나는 뒤를 돌아 요양원 건물을 노려보았다. 이 지옥 같은 곳에 아내를 버린 며느리. 내일이면 내 인생도 이 요양원처럼 무너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그 허름한 임대 아파트로 돌아왔다. 아내는 어젯밤 서울 최고의 대학병원 VVIP 병동에 입원했다. 따뜻한 물로 씻고 최고급 환자식을 먹고 간호사 3명의 보살핌을 받으며 잠든 것을 보고 왔다. 이제 남은 건 나를 찾아올 손님을 맞이하는 일. 띠띠띠띠 마이너스. 예상대로였다. 오전 10시가 되자마자 도어락이 열리고 며느리 최미자가 들이닥쳤다. 아버님, 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아마도 원하는 게 있어서겠지. 왔다 갔냐? 나는 낡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했다. 어머님은요? 잘 계신데요? 제가 전화해 보니까 적응 아주 잘하신다던데 밥도 2그릇이나 드셨대요. 거봐요, 제가 뭘 했어요. 진작 보내드렸어야 했다니까. 새빨간 거짓말. 어제 그 지옥에서 아내가 겪은 일을 알면서도 저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다니. 소름이 돋았다. 그래. 그렇다니 다행이구나. 아버님. 제가 오늘 온 건 다름이 아니고요. 준석 씨가 말을 못하길래 제가 총대 메고 왔어요. 며느리가 내 옆에 앉으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본론을 꺼냈다. 이 집 보증금 500만 원이죠? 그거 좀 빼주세요. 보증금? 그걸 빼면 난 어디서 살라고? 아니, 아버님도 이제 어머님 계신 요양원으로 들어가세요. 거기 부부 동반 입실도 된대요. 혼자 여기서 청승맞게 계시지 말고 어머님 말동무도 해드리고 좋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번에 애들 학원비가 좀 밀려서요. 요양원 비도 다 저희가 냈는데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기가 찼다. 내 아내를 버린 것도 모자라 이제 나까지 그 지옥으로 보내고 이 코딱지만한 집 보증금까지 털어가겠다는 신보. 정말이지 대단한 효분하셨다. 500만 원. 그 돈이 그렇게 급하냐? 급하죠. 요즘 애들 교육비가 장난인 줄 아세요? 아버님은 능력 없어서 준석 씨 공부도 제대로 못 시켰잖아요. 저는 우리 애들 그렇게 안 키워요. 나는 신문을 접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알았다. 돈 주마. 정말요? 어머 아버님. 생각 잘하셨어요. 그럼 지금 당장 부동산 가서 집 내놓을까요? 며느리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아니. 부동산 갈 필요 없다. 내 돈은 딴 데 있어. 네. 딴 데요? 아버님이 숨겨둔 돈이 있으세요? 어머, 혹시 쌈짓돈 모으셨어요? 얼마나 되는데요? 한 100만 원? 며느리는 비웃듯 피식거렸다. 따라와라. 직접 보여주마. 가서 내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든지 해라. 나는 주섬주섬 낡은 점퍼를 걸쳐 입었다. 소매가 다해지고 보풀하기가 일어난 그 점퍼. 며느리는 내 옷차림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아이고 아버님. 옷 좀 빨아 입으세요. 냄새나서 같이 다니기 창피해 죽겠네. 빨리 가요. 저 바빠요. 우리는 아파트를 나와 며느리의 차가 아닌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아버님, 어디 가시는데요? 차 안 타요? 기름값 아깝다. 지하철 타자. 아 진짜. 궁상맞게 정말. 택시라도 타요. 투덜거리는 며느리를 데리고 도착한 곳은 강남역이었다. 빌딩 숲이 우거진 대한민국 최고의 번화가.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세련된 옷차림에 바쁘게 움직였다. 며느리는 내 옆에 서 있는 게 부끄러운지 자꾸만 거리를 뒀다. 아버님, 여기는 왜 왔어요? 여기 은행들은 동네 은행이랑 달라서 아무나 안 받아줘요. 나는 대답 없이 강남대로 한복판에 우뚝 솟은 50층짜리 황금빛 빌딩으로 걸어갔다. 제이타워.
내 이름 박영감의 이니셜을 딴 시가 2천억 원이 넘는 내 건물이자 내 자부심이었다. 그리고 그 건물 1층에는 대한민국 최대 은행의 본점이 입점해 있었다. 이리 와라. 내가 회전문을 밀고 들어가자 며느리가 기겁하며 내 옷자락을 잡았다. 아버님, 미치셨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가요. 경비원한테 쫓겨나요. 빨리 나오세요. 돈 달라며. 돈 찾으러 왔다. 아니, 무슨 돈이 여기 있다고요. 아버님 통장에 기껏해야 몇 푼 있는 거 아는데 동네 ATM기 가시면 되잖아요. 사람들 쳐다보잖아요. 창피하게. 며느리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다. 로비에 있는 세련된 직장인들이 거짓골을 한 노인과 명품을 휘감은 여자가 신랑이 하는 모습을 힐끔거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은행 입구에 서 있던 청원 경찰이 나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며느리는 올 것이 왔다는 듯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뒤로 물러섰다. 아, 저기요 아저씨. 저는 이 할아버지랑 일행 아닌데요. 그냥 길 물어보시는 거라서. 며느리가 꼬리를 자르며 도망치려던 찰나.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청원 경찰이 군대 사열을 받듯 절도 있게 경례를 붙였다. 며느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회장님? 잘못 들었나 싶은 표정이었다. 수고가 많구먼. 내가 가볍게 손을 들어주자 청원 경찰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다. 박 회장님 도착하셨습니다. 지점장님께 연락해. VIP 룸 대기시켜. 웅성웅성. 은행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창구 안쪽에 있던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기립했다. 안쪽 육중한 유리문이 열리더니 지점장과 부지점장 그리고 임원급 간부들이 줄지어 뛰어나왔다. 아이고 회장님, 미리 연락도 없이 이렇게 방문해 주시다니요. 저희가 모시러 갔어야 했는데. 머리가 희끗한 50대 지점장이 내 더러운 점퍼 소매를 잡고 황송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는 평소 콧대 높기로 유명한 이 은행의 강남 본점장이었다. 나는 뒤에 멍하니 서 있는 며느리를 가리켰다. 지점장, 인사하게. 내 며느리일세. 오늘 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데리고 왔네. 지점장의 시선이 며느리에게 향했다. 그는 즉시 며느리에게 다가가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박 회장님의 며느님이시라니 몰라 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딱 벌린 채 다물지 못했다. 손에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이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툭. 아버님? 이게 무슨 뭐하냐? 안 들어오고 돈 찾아간다며.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점장의 안내를 받으며 VVIP 룸으로 걸어 들어갔다. 대리석 바닥에 내 낡은 운동화 소리가 쩍쩍 울려 퍼졌다. VVIP 룸. 일반인은 평생 한 번 구경하기도 힘들다는 그곳. 폭신한 가죽 소파와 은은한 조명, 그리고 최고급 찻잔에 담긴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상석에 다리를 꼬고 앉았다. 며느리는 쭈뼛거리며 내 맞은편 끄트머리에 엉덩이만 살짝 걸치고 앉았다. 그녀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흔들리고 있었다. 지점장, 내 자산 현황 좀 간단하게 브리핑해주게. 우리 며느리가 내가 돈이 없어서 요양원도 못 가는 줄 알고 걱정이 많아. 아, 네. 알겠습니다. 지점장이 태블릿 PC를 가져와 대형 화면에 연결했다.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떴다. 박오호 고객님, 총 자산 현황 현금성 자산 520억 원, 부동산 보유 현황 강남 J타워, 서초동 빌딩 외, 세채 추정 총 자산 1,300억 원. 숫자를 확인한 며느리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억소리도 못 낼 만큼 압도적인 숫자. 1000, 1300. 며느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500만 원 보증금을 빼달라고 악다구니를 쓰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미자야. 내가 나직하게 이름을 부르자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무릎을 꿇듯 자세를 고쳐 앉았다. 네, 아버님. 목소리가 180도 바뀌어 있었다. 비굴할 정도로 공손한 태도.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이 건물이 내 거다. 그리고 이 은행에 있는 돈도 다 내 거지. 근데 말이다. 내가 왜 그 좁은 임대 아파트에서 내심이랑 구질구질하게 살았는지 아냐? 글쎄요. 검소하셔서? 아니, 너희들 시험해 보려고 그랬다. 내가 돈이 없어도 나를 부모 대접해주는지, 내 마누라를 진심으로 아껴주는지, 그거 하나 보려고 3년을 죽은 듯이 살았어.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자신이 걷어찬 것이 단순한 낡은 운동화가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는 것을, 아니, 거위 배를 스스로 갈라버렸다는 것을. 근데 결과가 참 참담하구나. 어미를 고려장 지내고 애비 보증금까지 뜯어내려 하고. 아버님, 오해세요. 저는 다 두 분 편하게 모시려고. 그 요양원도 정말 좋은 줄 알고. 며느리가 손을 비비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식은땀이 화장을 뚫고 흘러내렸다. 나는 탁자 위에 놓인 따뜻한 녹차를 한 모금 마셨다. 지점장. 네, 회장님. 지금 즉시 내 아들 놈 박준석 앞으로 되어 있는 전세 자금 대출, 그리고 며느리 최미자 명의로 된 신용대출 3억. 전부 상환 요구해. 만기 연장? 절대 해주지 마.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출을 갑자기 갚으라니요. 저희 그 돈 없어요. 길바닥에 나 앉아요.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내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어제 내 아내가 살려달라고 빌 때 매정하게 뿌리치던 그 손이다. 길바닥? 걱정 마라. 내가 좋아하는 그 요양원. 거기 자리 많더라. 거기로 가라. 나는 며느리의 손을 차갑게 쳐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 법무팀장 불러. 사문서 위조랑 존속 유기 혐의로 고소장 접수해야 하니까. 며느리의 눈이 뒤집혔다. 그녀는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다. 기절한 척하는 건지 진짜 기절한 건지. 지점장이 당황하며 물었다. 회장님, 119 부를까요? 나는 쓰러진 며느리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버려둬. 찬물이나 한 바가지 뿌려. 정신 들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아들에게 갈 차례다. 그 녀석에게도 진정한 가장의 무게를 알려줘야지. 아빠, 빨리 좀 와. 아니, 시아버지가 미쳤다니까. 갑자기 자기가 건물주라면서 사람 협박하고 난리야. 아빠가 와서 해결 좀 해줘. 아빠 예전에 건설회사 임원이었다며. VVIP 룸 구석에서 며느리는 전화를 붙들고 악을 쓰고 있었다. 지점장이 건네준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자마자 한짓이 고작 친정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라니.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그래, 올 테면 다 오라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악연을 끊어주마. 지점장, 사람들 내보내지 말고 대기시켜. 구경꾼이 있어야 망신도 제대로 당하는 법이지. 나는 느긋하게 소파에 기대 지점장이 다시 가져온 따뜻한 쌍화차를 마셨다. 향긋한 계피 향이 분노로 요동치던 속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다. 30분쯤 지났을까. 복도가 소란스러워지더니 배가 불룩하게 나온 60대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며느리의 친정 아버지, 내 사돈인 최전무였다. 아니, 어떤 놈이 내 딸을 협박해. 미자야, 괜찮냐? 최전무는 들어오자마자 큰 소리를 치며 딸을 감싸고 돌았다. 그는 나를 보더니 인상을 팍 찌푸렸다. 당신이야? 사돈이면 사돈답게 점잖게 굴어야지. 어디서 뻥카를 치고 있어? 건물주? 흥. 내가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임대 아파트 사는 주제에 누굴 속이려 들어. 최전무는 내 옷차림을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역시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다. 피는 못 속인다더니. 최전무. 오랜만이군. 여전히 목청은 크구만. 내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그제야 최전무의 시선이 내 얼굴에 정통으로 꽂혔다. 처음엔 의아해하던 그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경악으로 바뀌었다. 그의 얼굴 근육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박 회장님? 내 이름을 아직 기억하고 있군. 30년 전 내 회사 자재과장으로 있을 때 하청업체 돈 받아먹다가 나한테 걸려서 잘린 최가놈. VVIP 룸의 싸늘한 침묵이 감돌았다. 며느리 최미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버지를 쳐다봤다. 아빠, 아는 사람이야? 회장님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건설 회사 임원이었다며. 이분이 제2건설 창업주이시다. 최전무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털썩 주저앉더니 바닥을 기어 내 발밑으로 왔다. 회장님, 아이고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정말 사돈 어른이 박 회장님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제가 감히. 알았으면 내 딸년이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는 걸 말렸겠나? 아니면 더 뜯어먹으라고 부추겼겠나? 내 호통에 최전무가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쿵. 죄송합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딸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상황이 이쯤 되자 며느리도 사태 파악이 된 모양이었다. 믿었던 아버지마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없었다. 아버님. 아니 회장님. 제가 미쳤었나 봐요. 잠깐 귀신이 씌었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며느리가 내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 어제 내 아내가 흘리던 눈물보다 더 더럽고 가식적인 눈물이었다. 이거 놔라. 더럽다. 나는 발을 빼며 법무팀장에게 손짓했다. 팀장, 서류 줘. 법무팀장이 내민 서류 봉투를 며느리 앞에 던졌다. 후두둑. 하얀 종이들이 바닥에 흩뿌려졌다. 증여 무효 소송 소장 부양료 청구 소송 소장 존속 유기 및 학대 고발장 신용대출 일시 상환 통지서. 이게 다 뭐예요? 뭐긴 뭐냐? 내 죗값 청구서다. 내가 그동안 우리한테 가져간 생활비, 결혼할 때 해준 전세 자금, 모조리 토해내라. 법정이자까지 쳐서 1원 한 푼 안 빼고 받겠다. 그리고 넌 감옥에 가게 될 거다. 치매 진단서 위조한 의사랑 손잡고. 안 돼요. 저 감옥 가면 우리 애들은요. 아버님 손주들이잖아요. 손주? 할미를 고려장 지내는 애미 밑에서 큰 놈들이 사람 구실하겠냐? 내가 내 방식대로 다시 키우마. 너 같은 애미는 없는 게 나아. 아버님. 며느리의 절규가 VVIP 룸을 울렸다.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운 얼음장처럼 식어 있었다. 그때 닫혀있던 문이 벌컥 열리고 아들 준석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달려온 모양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이라니요.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은행에서 대출금 갚으라고 독촉 전화 오고. 저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어요. 아들은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널브러진 아내와 장인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나는 아들놈을 쳐다봤다. 어릴 때 내 등 뒤에 숨기만 하던 나약한 녀석. 결혼해서도 아내 치마폭에 숨어 부모를 버린 비겁한 녀석. 준서가. 네. 네, 아버지. 너는 내 처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싶겠지. 하지만 방조도 죄다. 아니, 알고도 모른 척한 내 죄가 더 커. 나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더 꺼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안 되지만 유산 상속 포기 각서와 다름없는 서류였다. 도장 찍어라. 내 재산 1,000억. 단 한 푼도 너한테 안 간다. 전부 사회에 환원할 거야.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그냥 남이다. 오늘부로 호적 파서 나가라. 아,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미자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이혼하겠다고 해서. 아들이 내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이혼? 그래, 해라. 어차피 하게 될 거다. 돈 없는 놈한테 붙어 있을 여자가 아니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 추한 꼴을 보고 싶지 않았다. 경호원 뭐해? 끌어내. 네. 회장님.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며느리와 사돈, 그리고 아들을 끌어냈다. 아버님, 잘못했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회장님, 한 번만. 세 사람의 비명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3개월 후, 경기도 가평의 더 클랩 실버타운.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설이 좋기로 소문난 이곳은 호수와 숲으로 둘러싸인 낙원이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호수 위로 윤슬처럼 반짝였다. 영감, 저기 꽃 핀 거 봐. 예쁘다. 휠체어에 앉은 아내가 손가락으로 코스모스를 가리켰다. 얼굴색이 몰라보게 좋아졌다. VVIP 병동에서 집중 치료를 받은 덕분에 기력도 회복했고 치매 초기 증상이라던 건망증도 스트레스가 사라지자 씻은 듯이 나았다. 역시 만병의 근원은 마음의 병이었나 보다. 그러게. 당신 닮아서 곱네. 아유, 망측해라. 누가 들으면 주책이라 그러겠어. 아내가 수줍게 웃었다. 그 미소를 지켜주는 것. 그게 내가 가진 1,000억보다 더 값진 일이었다. 우리는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그때 저 멀리서 청소복을 입은 여자가 빗자루질을 하며 다가왔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푹 눌렀었지만 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최미자. 감옥에 갔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이혼당하고 결국 먹고 살기 위해 이곳 실버타운 청소부로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운명의 장난인지 필연인지 그녀도 우리를 알아본 것 같았다. 빗자루를 든 손이 덜덜 떨렸다.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후회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옆길로 빠지려 했다. 어머, 저 여자. 아내가 며느리를 알아본 듯 눈을 가늘게 떴다.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왜? 아는 사람이야? 아내는 잠시 며느리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으며 환하게 웃었다. 아니, 모르는 사람이야. 가자, 영감. 배고프다. 그래, 가자. 오늘 저녁은 당신 좋아하는 갈비탕이래. 우리는 며느리가 서 있던 자리를 보란 듯이 지나쳐 걸어갔다.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지만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일 뿐.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우리 어깨 위로 떨어졌다. 나는 아내의 무릎 담요를 고쳐 덮어주며 생각했다. 돈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지만 결국 사람을 지키는 건 사랑과 의리라고. 내 남은 인생은 이 사람을 위해 아낌없이 쓰리라. 순자야. 사랑한다. 나도 사랑해요, 영감. 노을 지는 호숫가. 두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다. 그 어떤 드라마보다 완벽하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이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